의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독의학 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 박물관이자 전문 박물관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6점과 충청북도 지정유형문화재 2점을 비롯하여 약 2만여 점의 국내외 다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어 동서양의 의학 유물들의 발자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아시아 각국 및 유럽에서 사용하였던 다양한 의학 유물을 통해 과거에 어떻게 질병에 맞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독의학박물관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의학 전문 박물관입니다. 동서양 의학의 역사를 남은 유물 2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2층에 한국 전시실부터 전시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전시실 입구로 들어서면 우리나라 의학계의 대표적 기둥인 두 분의 초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체질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사상체질론을 창안하신 이재마 선생의 모습과 동의보감으로 잘 알려진 허준 선생의 모습입니다. 한독의학박물관은 무료로 의학 관련 유물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보물 646호로 지정된 청자상감 상약국 명합입니다. 상약국은 고려시대에 왕실의학을 담당하던 의료기관인데요. 상약국이라는 글씨가 본체와 뚜껑에 새겨져 있으며 왕실용 약그릇답게 당당한 품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산문고 전시실입니다. 일산 김두종 박사는 한국의료사 연구의 주춧돌을 놓은 인물입니다. 일산문고는 일산 김두종 박사가 기증한 의서들을 전시하는 곳으로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보이서와 한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증수무원록원해는 조선의 대표적인 법의학서적으로 살인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편찬된 것입니다. 일산문고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전근대 한의서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좀 더 특별해 보이는 책이 있는데요. 보물 1236호로 지정되어 있는 구급간 이방의 모습입니다. 이 책은 구급 처방을 집성한 한의서로 부녀자나 어린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찬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전시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시실은 우리 선조들의 의학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의학 유물과 의서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즉 보물 6점과 도지정문화재 2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왕실용 녹쇠야견의 모습입니다. 하나 한 데다 야견의 바깥면에는 주칠이 되어 있어 왕실에서 사용하던 야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약재를 가루로 빻는 기구를 통틀어 야견기라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야견기는 야견, 양맷돌, 약절구, 유발, 약분 쇠기 등으로 구분됩니다. 야견의 시원은 확실치 않으나 음식을 갈아먹던 맷돌류인 갈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견은 가운데에 홈이 베어져 마치 배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주판알 같이 생긴 연알의 가운데에 긴 막대를 끼워 앞뒤로 굴리면서 약재를 빻았습니다. 약절구는 약을 전용으로 빻던 절구로 크기가 작습니다. 특히 약을 빻을 때에는 쇠절구의 사용을 피하였으며
절구, 공의의 재료로는 돌, 나무, 도자기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약을 받는 전시 공간을 마주하고 보물 1235호로 지정된 향약 재생 집성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기존 처방문들을 수집한 의서입니다. 보물 1234호로 지정된 의방유취입니다. 조선 초기까지의 한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입니다. 다음 전시공간은 약을 다리는 데 사용된 기구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약을 다릴 때 쓰던 기구로는 형태에 따라 약탕관, 초두, 조두, 약소 등으로 구분됩니다. 처방된 약재 무게를 정확하게 다는데 사용되는 약저울의 모습과 전체적으로 공 모양의 둥근 몸체에 3개의 말다리가 시원슬에 달린 청동약소태의 모습입니다. 옛부터 산이나 들에서 채취한 약초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 그늘에서 말린 다음 칼이나 약작도를 이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잘라 약장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어 약연이나 유발, 맷돌, 절구 등을 이용하여 가루로 빻아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 어린아이처럼 가루약을 복용하기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먹기 쉽도록 하기 위해 또는 약효를 높이기 위해 약탕기에 달여서 먹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인 가운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허준입니다. 조선 중종 34년에 태어난 허준은 동의보감을 저술하여 조선전기 의학을 집대성하였습니다. 책 한쪽을 통째로 목판에 새겨 인쇄하는 목판과 초간본의 모습입니다. 광곽이라고 부르는 사각형 인쇄면은 전형적인 고서 크기에 해당합니다. 허준은 내이로서 오랜 기간 동안 왕실 진료에 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치료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광해군 즉위 이래 곧바로 체포되어 파직되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허준은 사망할 때까지 의서 집필에 전념하였는데 동의보감을 비롯해서 언해구급방, 언해태산지묘, 찬도방 논맥혈집성 등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한 의원을 재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한 의원은 의원이 약물이나 침구술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원 겸 약방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의원이 환자인 어린이를 진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서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옆쪽에 자리한 한약방에서는 벽도로 약재를 썰고 있는 모습을 비롯하여 약재를 빻거나 다리고 짜는 도구들을 전시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의학에 대한 지혜를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에는 약을 저장할 때 쓰는 약장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좁은 의미로 약장은 약재를 분류하여 수납하는 서랍 달린 나무장을 가리킵니다. 재료는 주변의 유실수를 비롯하여 소나무, 오동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가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동나무는 재질이 가벼우며 오래도록 사용하여도 뒤틀리지 않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였습니다. 또한 사기 그릇이나 돌로 만든 약합을 비롯하여 대나무, 자개, 유지 등으로 만든 약상자도 약재를 보관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침술과 뜸술은 한의학에서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침과 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침술에 사용되는 침은 신석기 시대에 이미 사용되었고, 이 시대의 유물에서는 석침, 골침, 각침이 다수 발견되는데 이들은 오늘날의 의료용 침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침이나 흠을 공부하기 위해 사람 모형을 만들어 침구의 시술 위치를 표시한 동인도입니다. 침구를 이용한 치료법을 논하는 침구혈도입니다. 뜸술은 몸을 따뜻하게 자극함으로써 통증의 완화와 치유를 도모하는 한의학입니다. 전통 한의학에서 근대 한의학으로 넘어오면서 잊혀졌던 분야가 외과학입니다. 이 침들은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외과 수술 도구로서 환부를 째기 쉽도록 칼날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민간의학은 사람들이 오랜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질병의 치료 및 예방법입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전문화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외부로부터의 악령에 의해 질병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전래된 주술이나 부적을 통해 질병이 나간다고 믿는 것은 당연한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민간의학은 토속 신앙과 결합하면서 오랜 기간 존속하였습니다. 신선이나 산신령과 같은 토속 신앙을 믿으면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병이 낫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근대 서양약학의 도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1876년 개항 이후 인천을 중심으로 서양약업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였고, 이후에 한국인들이 만든 제약업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897년에 설립한 동화약방과 1913년에 창업한 조선매약 주식회사가 대표적입니다. 1915년 경성약학전문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만들어지고 1920년 제1회 약제사 시험이 실시되어 약업인들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1953년 약사법이 공포되고 1958년 대한약전이 발행됨으로써 약업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근대 서양의학의 도입에 관한 전시가 이어집니다. 조선 후기에 간헐적으로 소개되던 서양의학은 한말에 들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김승수의 1918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증서의 모습입니다. 의료기구 역시 김승수가 치료에 사용했던 것으로 그의 후손이 기증하였습니다. 1940년 경성제국대학병원에서 사용하던 처방전의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외과 수술용 메스, 톱, 집게, 세브란스 연합의학 전문학교의 졸업앨범과 세브란스에서 사용하던 교과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의학 역사를 볼 수 있는 1층 한국 전시실 관람을 마쳤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동서양 각국의 의학 자료를 전시한 국제 전시실로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중국의 의학에 관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중국은 한의학의 종주국답게 의학 관련 유물이 다양합니다. 약을 받는 절구와 약을 짜는 약틀, 그리고 약의 분량을 재는 손저울 등은 중국의 대표적인 제약 관련 기구입니다. 동시에 약을 보관하는 약합과 약호는 중국 도자기의 아름다운 조형과 색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편 관련 유물들은 중국에서 아편을 애호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근현대 중국의 아픈 역사와 관련됩니다. 하지만 아편 파이프와 수연통의 표면에 장식된 문양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의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의학은 우리나라나 중국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습니다. 단적으로 일본의 약연은 한국이나 중국의 약연과 마찬가지로 배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의학 부문에서도 동아시아 3국이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 있음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일본의 기생들은 얼굴을 하얗게 분칠하고 그 낯빛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를 검게 칠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일본의 의학 역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아시아의 의학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기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9세기 독일 약국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특별 전시관입니다. 약국 내에 설치된 목재 약장 및 각종 병들은 모두 진품으로 19세기 서양 약국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약국용 의료기기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약병과 약단지 전시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에 서양의학 관련 유물은 국내의 다른 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는 방대하고도 다양한 유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액체 약물인 기름이나 시럽 등을 보관하기 위해 다양한 약병과 약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양의 도자기 제작 기술이 의학과 만나서 한껏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양 약병과 약단지들의 풍부한 색채감과 볼륨감은 동양의 유물들과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플레밍 박사 연구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을 기리기 위해 그의 연구실을 고증하여 만든 모형입니다. 페니실린은 1928년에 포도상구균 배지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중 페니실룸, 즉 푸른 곰팡이 주위가 무균 상태라는 것에 주목하여 푸른 곰팡이에 배양물을 800배로 묽게 하여도 포도상구균의 증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물질을 페니실린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서양의학이 전 세계에서 주류의학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칼과 수혈기로 상징되는 서양의학 특유의 외과학은 전 세계의 다양한 의료체계에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서양의학에서 외과학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부터 발전해온 해부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적 이유로 인체 해부가 금기시되었으므로 그림에 꼭 해골을 그려 넣어서 인체를 해부하는 것은 악마적인 행위라는 것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서양 의학 역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2만여 점의 가치 있는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한독의학 박물관이었습니다. 생명의 연장을 위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공간이자 의학 발전을 통해 지금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지금의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는 의학이 개발되리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